거짓말 탐지기의 선구자. 워싱턴 DC의 월터 리드 병원에서 최면과 자백 유도제인 펜토탈 나트륨을 다룬 10일 동안의 강의를 마친 뒤 백스터는 1948년 4월 27일부터 중앙정보국 CIA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CIA에 들어간 지 얼마 후부터 백스터는 거짓말 탐지기의 선구자인 레오나드 킬러와 함께 연구를 시작했다. 다른 정규 활동 말고도 나는 특별한 신문 기술들의 사용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외국에 어디라도 갈 준비가 돼 있는 CIA 전담반의 핵심 요원이었다. 내가 담당한 기술은 내 원래 관심 분야를 비롯하여 주로 최면 신문과 마취 신문이었다. 그 무렵 워싱턴 DC에서는 내가 만든 거짓말 탐지기 사용 기술이 CIA 채용 지원자들을 걸러내고 핵심 요원들을 1차로 선별하는 데 사용될 만큼 유행하게 되었다. 일상적인 거짓말 탐지기 실험 일정이 점점 늘어가면서 더 창조적인 연구에 대한 나의 관심들이 방해받기 시작했다. 레오나드 킬러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51년 백스터는 CIA를 떠나서 시카고의 킬러 거짓말 탐지기 연구소 소장으로 갔다. 당시에는 이 연구소가 거짓말 탐지기 사용법을 가리키는 유일한 학교였다. 백스터는 이어서 워싱턴 DC에서 몇몇 정부 정보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자신만의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고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두 번째 사무실을 열었다. 1958년 백스터는 본격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내게 되었고 거짓말 탐지기 기록지의 수치 평가를 위한 첫 번째 표준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건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이듬해에는 뉴욕시로 옮겨서 상업적인 거짓말 탐지기 사업을 계속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나 백스터는 획기적인 사건을 맡게 된다. 1966년 2월 인식의 패러다임을 바꿈으로써 내 연구의 모든 초점을 확장시켜줄 사건이 일어났다. 그때까지 나는 사람들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는 분야에서 18년 동안 일하고 있었다. 백스터의 비서가 폐업 처분하고 있는 한 가게에서 고무나무와 드라세나를 사왔다. 백스터가 식물을 키우기는 이때가 처음이었다. 1966년 2월 실험실에서 밤새워 일한 백스터는 그때서야 커피를 마시며 쉬었다. 피곤에 지친 상태에서 생각 하나가 떠올랐다. 새로운 드라세나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연결해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는 생각이었다. 놀랍게도 이 식물의 전기 활동은 완만하고 평탄한 형태를 보이지 않았다. 그건 들쭉날쭉하고 살아있으며 매 순간 바뀌고 있었다. 백스터가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을 때 드라세나는 더더욱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다. 1분 정도의 기록에서 그래프 형태가 단기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건 거짓을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피술자가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 유형과 비슷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 식물의 전기 반응은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사람에게서 얻은 그래프와 비슷해 보였다. 백스터는 누군가의 거짓말을 캐내려면 그들이 숨기는 사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질문 때문에 그들이 위협감과 걱정을 느낀다면 피부의 전기 활동은 훨씬 강해진다. 백스터는 어떤 식으로든 이 식물의 안녕을 위협해서 사람과 같은 반응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사람에게 거짓말 탐지기 실험을 할 때 우리가 하는 방식의 예를 하나 들면 당신이 총을 쏴서 존 스미스에게 치명상을 입혔나요? 처럼 묻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 질문은 그들의 안녕을 위협하게 되고 그에 따라 기록지에 나타나는 반응을 생성하게 된다. 백스터는 잎 하나를 뜨거운 커피에 담가봤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펜으로 잎 하나를 두드려봤다. 거의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기록지 시간이 14분쯤 지난 뒤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식물에게 확실하게 위협을 주려면 전극이 연결된 잎을 성냥불로 태우면 되겠다. 라고. 그때 드라세나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5미터쯤 떨어져 있었다. 달라진 건 내가 이 생각을 한 것뿐이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과학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버릴 만한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그 충격을 보편적으로, 대중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잎사귀를 태워야겠다는 생각이 든 바로 그 순간 거짓말 탐지기의 기록 바늘이 순식간에 기록지 맨 끝으로 올라갔다. 말도 하지 않았고 식물을 만지지도 않았고 성냥불을 붙이지도 않았으며 잎사귀를 태워야겠다는 뚜렷한 의도를 가졌을 뿐이었다. 식물의 기록은 극적인 흥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내게 이것은 강력하고도 확실한 관찰 결과였다. 1966년 2월 2일에 이 13분 55초의 기록으로 내 의식 전체가 바뀌어 버렸다는 사실을 말해야겠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오, 이런, 이 식물이 내 마음을 읽는 것 같아. 라고. 식물이 엄청나고 극심한 공포에 떠는 듯한 반응을 계속 보이자 백스터는 비서의 책상으로 가서 성냥을 가져왔다. 내가 돌아왔을 때도 식물은 여전히 눈에 띄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나는 불 붙인 성냥으로 잎을 살짝 스쳐보았지만 정말로 식물에 해를 끼칠 생각은 없었다. 위협을 멈추고 식물이 안정을 되찾는지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냥을 다시 비서의 책상에 갖다 놓자 마침내 식물의 반응은 잎을 태우겠다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보였던 그 평온한 상태로 돌아갔다. 오전 9시가 되어서 출근한 동료 밥 헨슨은 백스터가 발견한 사실을 듣고 놀라워했다. 헨슨이 그 실험을 재현해서 위협을 가하자 식물은 또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 백스터는 이제 식물에게 동정심을 느끼고는 헨슨이 정말로 잎을 태워버리진 못하게 했다. 사실 백스터는 식물을 태우거나 위협을 주는 실험을 다신 하지 않았다. 백스터 효과를 체험하다. 2006년 나는 샌디에이고에 있는 백스터의 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현대적인 강의실 환경에서 이 일을 극화하는 영화 촬영에 참여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그와 통화하면서도 나는 그날이 백스터가 이 발견을 했던 1966년으로부터 정확히 40년이 지난 2006년 2월 2일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백스터는 내 영화에 함께하겠다고 동의했다. 몇 달이 지나 우리는 그를 로스앤젤레스로 모셔와서 전문적인 헐리우드 수준의 촬영을 위해 투자자의 건전한 자금을 아끼지 않고 썼다. 이 중요한 장면에서 백스터는 그의 초기 실험을 놓고 토론하기 위해 한 대학의 강의실에 초대됐는데 거짓말 탐지기가 연결된 살아있는 식물과 함께였다. 청중석에 있던 한 반항적인 학생이 흥분해서 참지 못하고 백스터 효과를 직접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한다. 그 학생은 손에 라이터를 들고 자리에서 뛰쳐나와서 식물을 태워버릴 생각으로 달려가지만 내가 막아선다. 식물은 태워진다는 두려움으로 여전히 비명을 지르고 이것으로 백스터 효과가 정말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모든 학생들에게 증명한다. 여기까지가 내가 쓴 각본이었다. 내게는 투자자가 준 많은 액수의 자금이 있었고 백스터는 배우가 되어 극본을 따르겠다고 약속했었다. 놀랍게도 그는 내가 그 학생을 막아설 때마다 식물이 매번 공포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연기하기를 거부했다. 우리는 그 장면을 찍고 또 찍었지만 백스터는 전혀 자신의 역할을 하려 들지 않았다. 40년 전에 처음 발견해서처럼 그래프가 실제로 미친 듯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백스터는 카메라 앞에서 그 어떤 진짜 반응도 보이지 않으리라는 점이 확실했다.
그때 나는 내 필름을 아끼는 유일한 방법은 백스터 효과를 내 스스로 이용해 보는 것임을 알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저 연기를 하고 있었다. 격렬한 감정이 전혀 없었다. 그 학생은 정말로 식물을 태워버릴 생각이 없었고 정말로 나를 밀쳐버리고 시도할 생각이 없음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식물은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 결과로 그래프는 평온하고 부드러운 채로 머물렀다. 나는 뭔가를 그것도 빨리 해야 함을 알았다. 다시 그 장면을 찍을 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나쁘고 가장 어두운 생각을 식물에게 보냈다. 바로 그 학생을 막아서면서 그렇게 했다. 나는 정말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생각을 느꼈다. 철저하게 그 식물을 증오했다. 갈갈이 찢어버리고 바삭바삭 태워버리고 싶었다. 정확히 바로 그 순간 거짓말 탐지기 바늘이 완전히 미친 듯이 움직였다. 마치 공포로 비명을 지르는 사람처럼 카메라가 여전히 돌아가는 동안 백스터는 말했다. 우와, 정말로 반응이 일어났네요. 나는 필름을 아꼈고 백스터 효과가 정말이라는 걸 내 스스로 증명했다. 그런 뒤에 나는 식물에게 미안했다고 말했고 진실한 느낌의 사랑을 보냈다. 그 식물이 어떻게든 그걸 듣고 느낄 수 있다면 말이다. 그래프는 바로 정상으로 돌아왔다. 백스터는 이 놀라운 사건이 담긴 그 기록지를 내게 주었고 나는 그날 촬영에서 올린 성과에 대한 모든 청구서들과 함께 그걸 상자에 담아 지금도 가지고 있다. 그 뒤로 대본은 더 많이 바뀌었고 우리는 직업적으로 홍보용 장면을 결코 써먹지 못했지만 난 실제 주인공과 함께 백스터 효과를 체험할 기회를 갖게 되어 정말로 행복했고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이 작용한다는 걸 진실로 알게 되었다. 나는 또 내 집주인 아주머니와 10살 된 아주머니 딸에게 백스터의 놀라운 발견을 이야기해 주던 때를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아주머니의 딸은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가더니 잔디 위를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고 정말로 황홀해하며 말했다. 넌 내 말을 들을 수 있구나. 정말 들을 수 있어. 라며 말이다. 그들은 언제나 듣고 있다. 1966년 첫 발견을 한 후 백스터는 우리가 식물 하나를 가꾸기 시작하면 그 식물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뒤쫓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식물의 반응을 연구하던 기간 중에 이를 보러 실험실을 떠났다가 그 식물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한 순간 식물은 정말로 의미 있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 특히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스스로 내렸을 때 더욱 그랬다. 백스터는 자신이 결정을 내리는 바로 그 순간 식물이 반응한다는 점을 증명하려고 시간을 서로 정확히 맞춘 시계들을 사용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 백스터는 뉴욕의 식물 실험을 준비해놓고 동료인 밥 헨슨과 뉴저지주 클립턴으로 여행했다. 그때 헨슨은 아내가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는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백스터는 자신과 헨슨이 여행의 여러 과정을 겪는 동안 식물이 몇 번의 강한 반응을 보였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항만 관리청에 다가갔을 때, 클립턴으로 가는 버스를 탔을 때, 버스가 링컨 터널로 들어갔을 때, 그리고 클립턴으로의 여행 마지막 부분에 있었을 때 그랬다. 두 사람이 헨슨의 집에 들어간 순간 모든 사람들이 서프라이즈 하고 외쳤는데 식물은 그걸 느낀 것이 분명했다. 백스터는 말했다. 정확히 같은 시간에 큰 반응을 보였다. 라고. 백스터는 식물의 전극을 연결해 놓은 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놔두기 시작했다.
그저 식물의 반응을 지켜보다가 그 반응들을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로 한 것이다. 하루는 매우 강한 반응을 목격했는데 마침내 그것이 바로 자신이 실험실 개수대에 한 냄비에 끓인 물을 쏟아부었을 때 일어났음을 알게 되었다. 나도 백스터의 실험실에 가본 적이 있어서 그런 개수대가 얼마나 역겨워질 수 있는지 잘 안다. 나중에 실험에서 실험실의 개수대가 박테리아로 우글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술집 장면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 손이 데일 정도로 뜨거운 물에 박테리아들이 갑자기 죽었을 때 식물은 자신에 대한 위협을 감지하고는 비명을 질렀다. 백스터는 나중에 이 효과를 표준화하기 위한 실험을 고안했다. 그는 가장 적절한 소모용의 생물체를 찾으려 머리를 짜냈고 결국 물고기 밥으로 흔히 쓰는 브라인 슈림프를 골랐다. 백스터는 끓는 물에 임의적인 시간 간격으로 슈림프를 부어 넣는 기계를 고안했다. 식물들은 슈림프가 죽어갈 때 정말로 그것도 강하게 반응했지만 실험실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이루어진 실험에서만 그랬다. 그렇지 않으면 식물들은 슈림프에 흥미를 잃은 듯했다. 보통 사람 한 명의 에너지장이 훨씬 더 강했던 것이다. 회의론자들이 나중에 이 실험을 반복해 보았지만 그들은 백스터의 실험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한 실험을 재현하려 한 사람들은 인간의 의식을 실험에서 어떻게 배제하고 자동화해야 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벽 뒤로 가서 실험 과정을 폐쇄 회로를 통해 지켜보면 된다고 생각했다. 식물과 인간 사이의 동조가 관련되는 한 그 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연구는 전자기술지의 간략한 논평 기사로 실렸고 무려 4,950명의 과학자들이 백스터에게 편지를 써서 더 많은 정보를 요청했다. 그 무렵인 1969년 11월 3일에 백스터는 예일대학교 언어학부에서 이 효과에 대해 시범을 보였다. 아이비의 잎을 하나 따서 거짓말 탐지기에 연결했다. 그런 다음 나는 식물의 반응을 자극하는 용도로 쓸만한 곤충이 주변에 있는지 물었다. 학생들이 거미 한 마리를 잡았다. 사실 거미는 백스터가 지적한 대로 곤충이 아닌 저 종류의 동물이다. 학생들은 거미를 탁자 위에 놓고 한 학생이 손으로 감싸서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그러는 동안 아이비 잎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학생이 손을 치웠을 때 거미는 도망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달아나려는 시도를 하기 직전에 기록지에 큰 반응이 나타났다. 이 과정은 몇 번이나 반복되었다. 백스터는 곧이어 자니 카슨, 아트 링클레터, 머프 그리핀, 데이비드 프로스트와 같은 사람들이 진행하는 여러 텔레비전 쇼에 나와서 이 효과를 보여주었다. 프로스트는 백스터에게 그의 식물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물었다. 조금은 사적인 이 질문에 백스터와 그의 식물 모두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다. 나는 프로스트에게 가서 잎 하나를 잡고 그걸 따보라고 제안했다. 프로스트가 그 식물에 다가가기도 전에 식물은 거친 반응을 보였고 스튜디오 방청객들은 아주 재미있어 했다. 백스터의 연구 결과는 1972년 러시아 과학자 푸시킨이 뇌전도 장치를 사용해서 재현했다. 최면에 걸린 사람들은 강력한 감정 자극 상태로 들어갔고 근처에 있는 제라늄은 사람들에게 감정 자극이 일어날 때마다 강한 반응을 보이곤 했다. 온갖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왔음에도 과학계는 예상대로 혹독한 비판을 퍼부었다. 하버드 대학교 생물학과의 오토 솔브리그 박사는 놀라지도 않았다. 시간 낭비다. 이 연구는 과학을 별로 발전시키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식물에 대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타나면 우린 돌팔이 짓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편견을 가졌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럴 것이다. 예일대학교의 아서 갈스는 그나마 조금 더 공손했지만 여전히 지지하진 않았다. 나는 백스터 효과가 불가능하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할 가치가 더 많은 다른 것들이 널려 있다고 말한다. 식물들이 우리 말을 듣고 있다거나 기도에 반응한다는 생각이 멋진 일이긴 하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다. 식물에게는 신경계가 없다. 느낌이 전달될 만한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 밖에 스탠퍼드 대학교의 할 푸토프 박사 같은 사람들의 생각은 더 고무적이다. 백스터의 연구를 돌팔이 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의 실험 방법은 아주 훌륭하다. 이 연구가 쓸모없다고 여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그렇게 엉성하지 않다. 라고 했다. 끊임없이 대화하는 자연. 백스터는 또 요크루트 박테리아, 냉장고에서 꺼낸 보통 달걀, 그리고 심지어 살아있는 인체 세포도 거짓말 탐지기에 연결시켜 보았고 놀라운 결과들은 이어졌다. 한결같이 백스터는 살아있는 모든 것이 그 환경과 밀접하게 동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떤 스트레스, 고통, 죽음이 생기면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곧바로 전기 반응을 보인다. 마치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아침 식사를 위해 달걀 하나를 깼을 때 필로덴드론이 강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보고 백스터는 먼저 달걀에 전극을 감아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흔한 무정란을 가지고 실험했음에도 전극을 감은 달걀은 예상치 못했던 행동을 보였다. 뇌전도에 나타나는 심박동, 그리고 심전도에서 보이는 복잡한 주기 속의 주기를 비롯해서 말이다. 백스터가 깊이 잠든 샴 고양이 샘을 깜짝 놀라 깨어나게 했을 때 전극을 연결한 달걀 하나가 갑자기 충격을 받았다. 더더욱 인상 깊은 건 함께 있던 달걀들이 끓는 물에 하나씩 들어갈 때마다 전극을 연결한 달걀의 그래프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달걀은 안쪽에 나불대서 모든 전자기장을 차단하는 상자 안에 있었다. 이 효과가 그 어떤 전파나 마이크로파, 그 외 전자기 주파수들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런 실험을 하면서 백스터는 전자기장 차단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이해했다. 일부 과학자들, 특히 물리학자들에게 하는 제안으로 나는 나중에 구리로 만든 상자, 즉 패러데이 상자로도 알려진 이 구리 상자를 이용해서 전극을 연결한 더 작은 식물들을 전자기적 간섭으로부터 차단해 보았다. 식물들은 마치 아무런 방해물이 없는 듯 행동했다. 훨씬 더 후에 나는 최신식의 차폐실을 이용해서 이걸 확인할 수 있었다. 식물, 박테리아, 곤충, 동물과 사람 사이의 정보 교환이 알려진 전자기 주파수들, AM, FM 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 어떤 형태의 신호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느꼈다. 거리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듯했다. 나는 이 신호가 수십 킬로미터, 심지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전달되는 걸 관찰했다. 이 신호는 전자기 스펙트럼의 범위에 들지 않는 듯했다. 그렇다면 이건 틀림없이 중대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소스필드가 전자기적인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많은 연구들 가운데 하나다. 모든 과학자들은 전자파가 나불된 상자, 구리로 차단된 패러데이 상자와 차폐실 둘 다 또는 어느 하나를 뚫고 지나지 못함을 알고 있다.
인간 세포를 가지고 했던 백스터 실험으로 그의 발견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게 되었다. 이 실험들에서 백스터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의 물로 입안을 헹구고 시험관에 뱉게 해서 살아있는 세포를 얻고는 했다. 이 시험관을 원심 분리기에 넣으면 살아있는 백혈구 세포가 위로 올라오는데 백스터는 이것을 스포이드로 추출했다. 그런 뒤 세포들을 작은 1mm 시험관에 옮기고 아주 가는 금으로 된 전극을 연결했다. 이 샘플들은 여기에서 10에서 12시간 동안 살아있었고 그동안 매우 민감한 반응들을 보였다. 백스터가 인체 세포로 했던 실험들 가운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례는 1988년 나사 우주 비행사인 브라이언 오리어리 박사와 했던 실험으로 오리어리 박사는 코넬 대학 캘리포니아 기술연구소, 캘리포니아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를 역임했다. 오리어리는 전 여자친구를 데리고 실험실에 왔고 두 사람은 아주 확실한 기록지 반응을 직접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겼다고 한다. 그러고서 오리어리는 480km 정도 떨어진 애리조나주 피닉스로 돌아가기 위해 샌디에이고 공항으로 떠났다. 그는 백스터와 시계를 정확히 맞췄고 그의 세포들의 반응은 실험실에서 내내 기록되고 있었다. 오리어리 박사는 순간적으로 불안을 느끼게 되는 사건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겠다고 미리 동의했다. 렌터카로 공항에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길을 잃은 일, 공항 발권 창구에 줄이 너무 길어서 비행기를 놓칠 뻔했던 일, 비행기가 이륙하고 피닉스에 착륙하던 때 아들이 공항에 때맞춰 도착하지 못한 일, 그리고 다른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었다. 기록된 사건들이 거짓말 탐지기의 기록과 일치하는 부분들을 나중에 비교해보니 세포의 반응 기록과 불안을 느낀 거의 모든 순간의 시간 기록에 충분한 상관성이 있었다. 기록지는 오리어리가 집으로 돌아가서 잠자리에 든 뒤에야 아주 고요해졌다. 나는 오리어리 박사와 스위스 쭈리히에서 저녁을 먹으며 이 실험을 놓고 토론했고 우리는 그곳의 한 컨퍼런스에 둘 다 발표자로 참석했었다. 그는 이 결과에 무척 놀랐다고 말해주었다. 오리어리의 마음은 정보의 파장을 보내고 있었고 그의 살아있는 세포들은 480km나 떨어진 실험실에서 그 신호들을 수신하고 있었다. 세포들이 차폐실에 있더라도 이 효과는 마찬가지로 작용하는데 이것으로 신호들이 전자기 에너지로 보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시 증명된 셈이다. 우리 생각이 공간을 가로질러 심지어 아주 먼 거리일지라도 퍼지게 만드는 무엇, 어떤 에너지장이 거기 있다. 이 사실이 갖는 함의는 놀라운 것이다. 특히 자연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른 모든 것들에게 어떻게 귀 기울이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다. 우리도 이 과정에서 결코 예외가 아니다. 나는 이 주제를 놓고 많은 강의를 했고 여기서 채소, 과일, 요구르트, 달걀과 날고기의 살아있는 세포들 모두가 요리되거나 먹힐 때 모두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청중들은 한결같이 신음소리를 냈다. 스스로를 잔인하지 않은 식사를 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철저한 채식주의자와 생식하는 사람들마저도 이제 자신이 먹는 음식이 꽤 큰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적어도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렇다. 채소들을 요리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의 소화 활동은 여전히 불에 태우는 효과를 낸다. 백스터가 내게 말해준 대로라면 우리가 음식에게 긍정적이고 사랑스러운 생각을 보내면서 기도하면 음식은 우리를 살아있도록 돕는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듯하다. 그리고 그래프에는 격렬한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많은 문화권과 영적 전통들이 음식에게 감사하라고 권한다. 백스터의 연구로 우리는 이제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 행위가 과학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새 모형에 있어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된다. 백스터의 연구로 우리는 이제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 행위가 과학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새 모형에 있어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된다. 프리 에너지 그리고 그 결과. 쭈리히의 컨퍼런스에서 브라이언 오리어리 박사는 프리 에너지 장치들이 계속해서 발명되어 왔지만 거대 기업들에 의해 하나같이 억압당하고 있다는 많은 정보들을 발표했다. 1997년 신에너지연구소의 발표를 보면 미국 특허국은 비밀 유지 명령인 미국 법전 35장 181에서 188항에 의거해 3,000개가 넘는 특허 장치 또는 그 응용 기술을 기밀에 붙였다. 미국 과학자 연맹은 2010년까지 이 숫자는 5,135건으로 늘어났고 20% 이상 효율이 더 높은 태양전지 또는 에너지를 전환하는 데 70-80% 이상 더 효율적인 발전 시스템들은 모두 재심사 및 제한 가능 분류에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오리어리 박사의 말대로라면 일부 연구자들은 매수당해서 그들의 발명품들에는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굴복하도록 협박당하거나 의심쩍은 상황에서 죽어간다. 그때 오리어리 박사는 토론을 위해 나를 무대 위로 불러 올렸고 유럽 프리에너지 운동의 수장인 스테판 마리노프 박사가 오스트리아의 그라츠 대학교 도서관 건물 10층에서 뛰어내려 죽었다고 주장되는 사건을 언급했다. 마리노프는 마치 다른 사람이 떠민 것처럼 뒤로 떨어졌다. 오리어리 박사는 마리노프는 유서도 남기지 않았고 내가 지금껏 만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을 가진 사람 중 하나였다. 라고 말했다. 오리어리 박사는 대체 에너지 분야에서 단연 세상을 이끄는 인물인 유진 멜로브 박사의 이야기도 함께 말했다. 나는 멜로브 박사와의 개인적 경험에 대해 말하다가 감정에 북받쳐 400명이나 되는 청중 앞에서 흐느끼고 말았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무대 위 내 곁에 있던 식물들의 전기 반응이 엄청나게 치솟았으리라고 확신한다. 멜로브 박사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 학술지의 편집장으로 출발했다. 멜로브는 상온 핵융합의 연구를 억누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그때가 연구소에서 융합 반응으로부터 프리에너지가 나온다는 긍정적인 결과들을 얻고 있을 때였다. 그 시점에서 멜로브는 일을 그만두고 무한에너지를 펴내기 시작했고 단연 최고의 코디네이터, 출판인 그리고 세계의 대체 에너지 발명가들의 연락창구가 되었다. 2004년 5월 15일 나는 미국 최대의 야간 라디오 토크쇼인 코스트 투 코스트의 한 방송분에 아트 벨, 리처드 호글랜드와 함께 출연했다. 방송 며칠 전 멜로브 박사가 우리의 특별 손님으로 깜짝 출연한다는 사실을 난 알았다. 우리는 놀라운 발표를 할 참이었다. 호글랜드와 멜로브는 그 다음 주에 실제로 작동하는 탁상용 프리에너지 장치를 워싱턴 DC에 가져가려고 했었다. 내가 듣기로 이 장치는 그저 바라보고만 있으면 회전하기 시작하고 그 어떤 젤의 동력원도 쓰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실히 알진 못했지만 놀라운 일로 들렸고 내가 이미 하고 있던 소스필드 연구로부터 그런 일이 이론적으로 가능함을 알고 있었다.
호글랜드는 여러 상원과 하원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면서 그 장치에 대해 설명해주고 연구와 상업적 응용을 위해 이 성과를 대중에게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생방송에 나가기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을 때 멜로브 박사는 그의 부모님의 집 밖에서 구타를 당해 사망했다. 나는 이 사건이 멜로브 박사의 비밀 장치가 방송으로 발표되기 직전에 그리고 의회에서의 정치적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점이 무척 의심스럽다. 일부 집단들이 소스필드 연구를 억압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이런 주제들에 대해 입을 열면 하나같이 피해망상에 빠진 괴짜라는 딱지가 붙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멜로브 박사의 죽음을 둘러싼 사건들은 내가 그걸 더더욱 직접적으로 겪게 해주었다. 소스필드 연구와 관련될 수도 있는 회의론, 비아냥거림, 비웃음, 굴욕, 그리고 위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내야 할 진실이 있다. 그것은 오늘날 모든 사람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알 필요가 있는 자연과학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발견들은 더없이 긍정적이다. 결국 신은 사랑으로 가득하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실제로 여전히 유효하며 온당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다.